네, 잘 쉬었어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자, 기타 다양한 중독 중에 이제 강박적 구매 장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심리적 요인이 있는데, 쇼핑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정진시켜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다 경험했죠. 뭔가 샀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또 그걸 받았을 때 분명히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쇼핑을 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게 되면 쇼핑을 하는 행동이 점점 강화되어서 강박적 구매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계속 요구하는 거죠. 내가 뭘 샀더니 기분이 좋더라.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구매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박적 구매 행동은 충동성, 우울, 자존감, 자기 가치관 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충동적, 강박적 구매 장애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회적 요인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품목의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쇼핑 쇼호스트들이 계속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막 강매를 요구 막 하죠.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강박적 구매 행동이 심각할수록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강박적 구매 행동이 심각할수록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속한 결제로 인해 즉각적인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전문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설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그것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7가지 기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방금 이게 본 게 버게니 쇼핑 중독 척도입니다. 버게니 쇼핑 중독 척도. 요걸 갖다가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이제 BSAS라고 합니다. 요 척도를 가져온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쇼핑 중독의 척도. 자, 항상 쇼핑을 생각한다. 기분 전환을 위해 쇼핑을 한다.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항상 요게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분 전환을 위해 쇼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기분 전환을 위해 쇼핑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쇼핑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쇼핑을 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어떤 이유로 쇼핑을 방해받게 되면 기분이 나쁘다. 개인적인 행복감을 망칠 정도로 쇼핑을 많이 하기도 한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7가지 기준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저 여러분도 다 특별히 여러분들 쇼핑 중독으로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강박적 구매 장애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약물 치료가 있고요.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을 동반한 강박증 구매자에게 항우울제와 기분 안정제를 결합하여 사용하게 하면 구매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박증 구매 장애와 강박 장애 간의 공통성이 밝혀지면서 강박 장애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약물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약물 치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행동, 양극성 장애, 바이폴러, 양극성 장애나 우울증 이런 항우울제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 치료로 보면 또 나오죠. 인지행동 치료. 촉발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매 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구매 행동과 결과를 기록하여 다른 관점에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개인 치료. 강박적 구매자가 부정적인 자기상을 인식하고 자기와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재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적응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그냥 인지행동 치료가 대부분의 중독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치료, 속의 집단치료, 개인치료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구매 습관과 이러한 행동이 이끄는 감정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요. 구매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우며 자신의 경제력에 맞춰 소비할 수 있는 통제력과 자제력을 발전시키도록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소비 활동,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수의 마지막 운동 중독입니다. 자, 운동 중독. 자, 여러분들이 운동 중독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 검사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운동이 하루 일과를 지배한다. 체크하시면 돼요. 운동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더 오래 운동하고 싶다. 운동 통제가 안 된다. 다른 취미생활에 관심이 없다. 과도한 운동을 계속 지속한다. 운동 얼마나 하는지 속인다. 부정적인 기분을 완화 위해 운동을 한다. 운동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 대상이 됩니까? 여기에서 5가지 이상이 되면 운동 중독입니다. 운동이 하루 일과를 지배하느냐, 금단 증상이 나타나느냐, 더 오래 운동하고 싶으냐, 운동 통제가 안 되느냐, 다른 취미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느냐, 과도한 운동을 계속 지속하느냐, 속인다. 내가 운동을 몇 시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기분을 위해 운동을 한다. 운동에 사회생활이 지장을 받느냐. 아니, 운동 좋은 거잖아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분명히 운동은 좋은 것인데 이걸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지장을 받는다. 또 말씀드리지만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 중독이라는 거죠. 운동 중독이죠. 또 기분 완화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 과도한 운동을 지속한다. 지금 몸이 아픈데도 막 운동한다. 뭐 운동 안 하면 몸이 더 찌뿌듯하다. 이런 사람이 있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이게 5가지 이상이면 운동 중독입니다. 운동도 중독이 있어요? 그럼요. 운동 중독입니다. 자, 운동 중독 정의 및 발달사를 보면요. 운동 박탈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베클랜더가 연구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1970년 얼마 안 됐죠. 운동 중독은 심리 및
생리학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조합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념, 측정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중독이라는 표현 외에 의무, 강박, 의존, 그러니까 운동 중독, 운동 의존, 운동 강박, 이런 용어들이 더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통칭해서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운동 중독을 새로운 질환의 틀에 가두기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운동을 여가의 일환으로 보는 사회문화적 흐름 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좋은 거예요.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서 더 문제죠, 사실. 그런데 운동도 만약에 내가 하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문제를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당연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죠. 내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문제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건강을 해친다.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유병률로 보면요. 그러니까 타우젠 플러스와 다운스의 연구에서 운동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3.4에서 13.4%, 상당히 또 편차가 높네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짜보와 그리피스의 연구에서는 6.9, 약 7%가 운동 중독의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졌다. 스마는 일반 인구의 3% 정도가 운동 중독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냥 대충 보더라도 한 작은 경우가 이제 13%이지만 7%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0%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이 운동 중독이라는 거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운동 중독이다. 그건 사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 중독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동 중독의 7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보시면 첫 번째, 내성, 활동을 지속하려는 신체적 특성, 운동을 점점 더 많이 해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처음보다 운동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게 맞습니다.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보다 점점 더 운동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운동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중단할 때 불안, 우울, 과민성, 죄책감 및 수면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다시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의도적인 효과, 의도한 양이나 시간을 초과할 만큼 운동을 해서 계획된 일과를 지속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가지 봤고요. 나머지 4가지는 본다면 통제상실. 이제 통제상실. 운동 수준을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시간 요구. 운동을 준비하고 참여하고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활동의 감소,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다른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거나 중단된다. 지속성. 과도한 운동이 신체적, 심리적 및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미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일단 통제가 상실, 컨트롤이 안 되면 중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과하면 그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학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통해서 보면 과도한 운동이 섭식장애와 함께 발생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1차적 운동 중독과 2차적 운동 중독을 분류하는데 1차적 운동 중독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과도한 운동으로 불안을 낮추려는 것은 1차적 운동 중독이고요. 2차적 운동 중독은 체중 감량을 위한 수단으로 엄격한 식이요법과 함께 나타난다. 이것을 이것을 구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면 운동 중독의 하위 유형들을 살펴보면 병적인 만성적 행동 특징 표준 빈도와 강도에서 벗어난 과도한 운동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적어도 12개월간 나타날 때 병적인 만성적 행동으로 보는 거고요. 통제 상실로 보는 것은 운동을 시작하는 행동, 기간이나 빈도나 강도나 위험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상 추구, 높은 운동량이 보람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보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성,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 빈도, 강도로 운동을 한다. 긍정에서 부정으로 회전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운동이 중독되면서 점차 부정적인 것을 피하기 위한 의무로 간주된다. 기분 조절. 주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운동을 한다. 기대 및 대처. 운동의 결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운동 중독인지 아닌지. 또 여기도 당연히 동반 질환이 있습니다. 운동 중독도요. 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사람은 높은 비율로 다른 정신질환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높은 비율로 다른 정신질환도 겪는다. 가장 자주 보고되는 질환이 바로 섭식 관련 장애. 아까 말했죠. 다이어트. 몇몇 연구는 과도한 운동이 높은 빈도로 비정상적인 섭식 행동을 수반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섭식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약 40%, 50%가 운동 중독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동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운동 중독은 높은 수준의 불안 및 우울과 관련이 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반질환.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였지만 이러한 동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운동 중독의 원인이 뭐냐?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생리학적인 요인으로 러너스 하이가 가설을 세웠는데 글롯버그가 말한 것 같은데요. 격렬한 달리기 후 피로감이 아닌 희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희열감을 느끼도록 하는 베타 엔도르핀의 의존성을 유발한다. 운동을 통해 희열감을 느낌과 동시에 운동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아주 과하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걸 위해서 점점 더 운동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카테콜라민의 수치가 증가한다.
가설인 얘기가만 카테콜라민은 과도 운동이라 스트레스 반응이 교감 신경 반응과 관련이 있고요. 운동을 통해 카테콜라민의 활성 정도가 달라지며 카테콜라민 수준에 따라 기분 조절 정도와 보상 회로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여튼 운동에 따라서 운동 중독의 생리학적인 요인이 있고요. 심리적 요인은 자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동하는 경우에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어 점점 운동에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운동은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지라도 개인은 이를 무시하거나 합리화를 하게 되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되어 다른 대안적 활동을 차단하고 다시 운동을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 강화 요인으로는요. 운동 중독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운동을 수행하는 의욕과 동기인데요. 외모의 변화, 몸의 유지, 건강, 체중 감량 등의 보상을 받았을 때 운동은 더 강화된다. 운동을 함으로써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는 강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운동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별히 여기 외모의 변화, 몸의 유지, 건강, 체중 감량 보상을 받았을 때 운동은 더 강화된다는데 특별히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탁구라고 할까요? 뭐 골프라고 할까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 성취를 얻었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해? 정말 당신 이거 잘하네요 라고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다른 것으로는 내가 칭찬받지 못하는데 그것으로 어떤 칭찬을 받게 되어졌을 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거의 목숨 걸 수도 있어요. 진단으로 본다면 의무적 운동 질문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운동 고착, 운동에서 운동 전념의 세 가지 요인이 구성되어 있고 운동 어떤 척도 여러 가지 조사하는 진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하나 해봤고요. 운동 어떤 질문지를 통해서도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운동 중독의 치료는 섭식장애, 병적 도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료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아직 정확하게 없습니다. 동기 강화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동기 강화 상담을 통해 치료에 대한 동기가 강화된다면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운동 중독은 섭식장애와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섭식장애 치료에 가장 효과적으로 밝혀진 인지행동 치료가 운동 중독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운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고 조절 가능한 수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치료의 목표입니다. 여기도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완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줄이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절 가능한 수준 정도로 줄이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여러 행동 중독을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 중독을 살펴봤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에 대하여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종교 중독입니다. 사실 여러분 종교 중독이 다른 어떤 중독보다도 심각한 중독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빠지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모든 재산을 다 교주에게 갖다 주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중독 중에 제일 무서운 중독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 중독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일컬어 아편이라고 했죠. 아편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에요. 중독의 일반적인 종교 중독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 중독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신앙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또한 통제 가능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그 다음 기말고사인데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중독을 어떻게 하면 사실 이미 다 나왔습니다만 치료에 대한 그 부분하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